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미국에 계신 여러분. 오늘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일찍 여러분 만나고자 출발했습니다. 3월 19일 금요일 미국 마감 증시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아마 증시각도기 TV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훨씬 쉽게 하실 것이고, 최근 저의 아침에 시황 전해드리는 것들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 금리와 현재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 훨씬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강의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0만원대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증시 강의입니다. 그리고 3초 육수 순간 주말에 요리사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보는 입장에 따라 틀려요. 핵심 단어 하나는 뭐다? 5글자예요. 뭘까요? 핵심 글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는지, 인플레이션의 해석 차이에 따라서 지금 상황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오늘 미국 시장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위험 요인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연준의 태도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주식시장이 꼭 이래야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로 보시면 다우는 막판에 나스닥이 거의 급락 또는 3%니까 거의 폭락 수준의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휩쓸려서 떨어진 것이지, 다우는 사실은 장 초반이나 중반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속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도매급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훅 떨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식시장도 채권에 영향을 받는, 즉 금리에 영향을 받는 쪽은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의 기업들 중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기업인 경우도 많아요. 물건값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 드릴 때 새우깡 가격이 저 어렸을 때는 50원이었는데 나중에는 100원이 되고 200원이 되고 막 그랬다는 거, 아이스크림이 10원이었는데 100원이 되고 1000원이 되는 이런 과정들, 인플레이션을 소개드렸고, 그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은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됐다? 성장했다. 이 논리는 그러면 옛날 70년대 80년대는 유용하고 지금은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통하는 얘기죠. 물건값을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올릴 수 있는 주체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IT 기술의 선진화 또는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제조 비용 단가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엑셀 같은 작업을 어떤 사람들, 손 빠른 사람들은 큰 엑셀표를 막 30분, 1시간이면 다 만드는데, 그거 계산 다 하려면 옛날에 주판 할 튕겼으면 사람 몇 명 필요했을까요? 10명, 20명 필요해서 그것도 일주일 작업을 해서 해야 됐을걸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이 10명, 20명 작업을 그냥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기계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의 제어는 누가 합니까? 예전에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옛날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버튼 누르면서 기계 단순 작업을 시켰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제어 시스템으로 내부 안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죠? 한 사람이 공장 전체를 다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물건이 나오는 데까지는 물건값이 올라? 아니지. 중간 과정에서의 기술 혁신에 의해서 단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 혁신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하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잘 모르겠는데?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얼마야? 2%예요. 2%니까 어떻게 돼? 채권은 난리 났지. 지금 10년물 금리가 1.5%, 6%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몇 프로? 2%가 넘어. 2%가 넘으니까 어떻게 되고, 우리도 2% 넘어야 되겠네. 10년물 금리인데. 인플레이션이 2%가 넘으면 10년물 금리도 2% 넘어야 되겠네. 라는 자각이 다시 한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연준이 우리는 긴축을 하나도 안 할 것이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연준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이제 주말 아침 보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날이 한 2주 전이가 있을 겁니다. 연준의 포커싱은 어디? 네, 고용이에요. 지금 고용에 가 있어요.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안 움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리는 다르잖아.
얘네는 안 움직여. 정책 금리는 꽉 눌러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2%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채권 시장 어떻게 돼?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저는 어땠습니까? 시종 그동안에 금리 올라간다. 채권 위험하다.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까지 금리가 오를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와, 하루 만에 1.75?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오를 거라고 얘기했던 제가 채권 시장에 부정적으로 봤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금리가 올랐으니 뭐 어떻게 돼? 구당탕탕 쿵탕. 네, 충격 받죠. 마찰적 긴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나마 이제 한국장이 열리기 전 이 시점에서 이거지. 발작했지. 예, 발작한 거예요. 그렇지. 지랄이냐 발광이냐 발작이냐. 자, 근데 발작을 했죠. 지금은 다시 또 떨어졌어요. 1.706으로. 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의 충격은 조금 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리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보세요.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나는 긴축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연준의 입장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오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잘 안 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 데이터에는 그동안의 오랜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생산성 혁명이 쉽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긴축할 이유도 없고 인플레이션 올 때까지 보고 그때서야 진짜 인플레이션이 커져서 돈 가치가 빵빵 떨어져서 달러 기축이 흔들릴 상황이 오면 우리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게 속내 아니겠어요? 우리도 달러 기축이 흔들리는 건 결코 않고 그거 기축의 그 성향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세지, 임무지, 과업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 기축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까? 안 가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데이터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 오지도 않은 인플레이션 왔으니까 긴축할게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골 때리는 상황인데 자꾸 채권 시장은 니네들 긴축할 것이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또 엄밀하게 얘기하는 건 그건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냥 금리가 올라야 되니 오르는 거예요. 채권 시장은. 근데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불싸하고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아직 우리 집에 불이 났지 않았지만 옆집에 불 났다고 우리도 같이 막 난리가 불난 것처럼 준비하는 것.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 유의하실 게 있죠. 고평가받은 성장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역시나 고민으로 남습니다. PER이 100배, 200배 가는 주식들. 지금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5년 후는 진짜 좋고 10년 후는 진짜 좋아 하는 회사들은 어쩔 건데 라는 고민은 현실적 고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금리는 할인율이니까 10% 금리를 주는 채권이 있으면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으면 연말에 11,000원을 받습니다. 1년에 10,000원씩 따박따박 나올 수도 있고 복리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 연말에 받지 말고 연초에 먼저 받는 방법이 있죠. 할인해서 받으면 되죠. 어떻게? 9,000원 내서 채권을 사서 10,000원 원본을 받으면 10% 할인을 받는 할인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할인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아까 복리로도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단리로 10%지만 10% 1.1에 또 10%면 1.11 뭐 이렇게 되잖아요. 1.11에 10%면 1.1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복리로 쌓여 나가는 거잖아요. 복리로 쌓여 나가면 그러면 할인율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1년짜리 할인율보다 5년짜리 할인율이 더 크다. 5년짜리 할인율보다 10년짜리 할인율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에서부터 끌어온 성장주들은 어떻게 된다? 할인폭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할인폭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항공, 우주 이런 것들 지금 당장 현실화 안 되고 5년, 10년 있다가 현실화되는 그런 애들이 주가가 날아갔던 놈들은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거 얘기 잘못했다 또 댓글로 대박 욕 먹었지. 그러니까 욕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거야. 얘기하고 싶어도. 그래서 저는 얘기할게요. 장기 성장을 땡겨온 주식들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금리는 떨어질까요? 금리 막 채권 시장에 난리를 펴가지고 연준이 해가지고 금리를 찍어 눌러줄까요? 아니, 연준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금리는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지금 되돌아간 거예요. 지금 정상 상황이 온 거고, 이거를 더 찍어 눌러주라는 거는 채권 시장의 볼멘 소리고 채권 시장의 과도한 요구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준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이제 그 얘기는 했으니까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해가지고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패닉셀이 오게 되면 개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 수준에서라면 특별히 세게 개입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 중기적인 측면에서 한 1년이나 1년 반짜리 중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어려운데 문제는 주식 시장은 사실은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가격에 다 반영시킬 수 있잖아. 우리는 인플레를 물건값에 반영시킬 수 있는 회사. 그래서도 잘 팔 수 있는 회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은 아까 생산성 혁명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마지막 소비자 단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근데 원자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를 다루는 애들은 매출도 상승하는 거죠. 가격이 상승하면 단위당 단가가 올라가면 총 매출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진만 지켜준다면 띵용하지. 마진을 못 지켜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마진을 지켜줄 수 있는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만드는 애들은 굉장히 좋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다우가 안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 다음 그 금리의 차가 벌어지니까 거기서 마진 따먹을 게 커지는 은행주들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성장주에 대한 고민은 정말 심각하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가 재밌어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99개의 칭찬보다 1개의 욕하는 게 가슴에 박혀요, 운영자들은. 물론 이제 저는 굉장히 성격이 더럽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웃기네. 이러고 끝나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해야 될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명백하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장기 미래의 성장을 땡겨온 성장주들은 할인율이 커집니다. 그러면 고포가 정당화되지 않아요. 고포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의 충격은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좀 특이한 몇 가지는,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유가는, 재고 증가나 이런 등등등, 이것 때문에 거의 폭락했어요. 7% 정도 빠졌으니까 폭락했는데,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렇다 치고, 진짜 특이한 건 금값이에요. 금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원자재가가 올라서 오르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구리값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금값이 1,700불 내외에서 거의 저점을 한번 형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올랐죠. 그동안 어떻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은 이자를 안 주니까 당연히 금리 오르는데 금값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했고, 사람들이. 또 하나, 그 다음에 달러 값도 올랐어요. 달러 값도 올랐으면 당연히 금값이 떨어지지. 달러 환산이니까. 근데 금값이 안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1,700불 내외, 잠깐 1,700불이 깨졌는데 이 가격은 이제 금값에 거의 바닥권을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불안해서 금으로 갔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 달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달러 값으로 환산하는데 달러 값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이건 더 올랐다는 거죠. 달러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그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몇 가지 건이 있는데요. 제조활동지수가 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제조활동지수가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활동지수 3월치가 나왔는데 51.8이었어요. 근데 예상이 얼마였냐면 23이었어요. 이전도 23이었어요. 뭐야 이게? 2배도 넘게 올랐어.
1973년 이후 반세기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의 73년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존재하지 않았던 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뭐 역사의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수치가 한 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3월 가격 지불 지수는 전월에 54.4에서 75.9로 급등했는데 이것도 198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방송 보시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시면 또 상당하죠. 이렇게 가격 지수 이런 거 제조 활동 지수 빵빵빵빵 뛰니까 인플레 온다고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튀었는데 약간 발작적으로 튄 거예요. 저도 이렇게 1.7이 갑자기 오르면은 시장 충격 받겠지 했는데 그게 오늘이야? 어제 얘기했는데 그게 오늘이야? 좀 황당하긴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냉정을 되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다우는 장중에 안 떨어졌었어요. 근데 나스닥 기술주들이 너무 폭락을 해버리니까 지수가 막 3% 빠져버리니까 이러고 같이 빠지는 거지. 전염된 거죠, 전염. 근데 하여튼 기술주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 좋다는 칩 주식들이 4.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바이오 3.2%다 빠졌고 주요 빅테크들이 다 빠졌고요. 칩 주식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 네, 성장성이 높았던 기업일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들, 고퍼 주식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그래도 한번 할게요. Thanks God, it's Friday. Save me. 네, please. 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도도한 물결이면 주식시장이 꼭 나쁘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채권시장의 발작이 주식시장 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식시장도 나누셔야 돼요. 성장주들은 어렵지만 일반적인 주,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주, 인플레이션 해치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냉정하게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시황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심리로 여러분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인사드립니다. 안녕.